고려 말 몽고군은 이 땅의 삶을 유린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빛을 잃고 이 땅에서 일궈낸 과거의 유산까지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때 사라진 것 중에 황룡사도 있었다. 전해져 오는 얘기로 불타는 황룡사의 재가 수십 일 동안 경주 하늘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화려했던 역사가 한낱 전설로 잊혀지듯 황룡사는 천년의 어둠 속으로 그렇게 묻혀졌다. 그 폐허의 자리에는 현재 주춧돌만 남아있다. 황룡사에는 미래를 예견했다는 거대한 불상인 장육존상이 있었고 삼국 통일을 이끈 구충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몇몇 단편적인 기록과 전설과 주춧돌뿐. 이것만으로 황룡사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어느 때부터인가 신라의 후예인 경주 사람들은 황룡사 구충탑의 모습이 바로 이곳 경주 남산에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남산은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성지다. 곳곳에 석불과 석탑 등 수많은 불적이 마치 상상 속의 불국토를 연상시키는 곳이다. 그 경주 남산의 한 골짜기에는 거대한 부처바위가 있다. 높이가 9m, 둘레가 30m에 이르는 이 부처바위에는 명랑이라는 신라의 고승이 삼국 통일 후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불상과 황룡사 구충탑을 새겨놓고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바위에는 탑이 새겨져 있다. 학자들은 이 마의 구충탑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룡사 구충탑을 본뜬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그 당시의 목탑 양식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황룡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사학자들이나 고건축에 관심이 많은 저와 같은 건축가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숙제였습니다. 처음 짓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무려 100년이 걸린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 우리는 그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마침내 거대하고 화려한 황룡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단서가 이 바위에 새겨진 탑입니다. 경주 사람들이 황룡사 구층탑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이 탑은 황룡사 탑처럼 구층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륜부를 보면 단순하게 처리되는 석탑과 달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목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막 끝에 달려있는 풍경들이 목탑인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황룡사 탑의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경주 남산의 바위에서 황룡사 구층탑의 모습을 찾아내듯 우리 민족 최대의 건축물인 황룡사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황룡사 구층탑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황룡사 구층탑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이 탑지에서 찾아야 한다. 목탑지 밑에는 구층탑의 전모를 밝혀줄 사리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다.
불타버린 황룡사 터에는 10여 채의 농가가 그 땅을 일구며 살아오고 있었다. 1964년 농가가 철거되고 사리구를 간직했을 심초석이 1000년 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심초석 위에 놓인 장방형의 돌을 들어 올리고 심초석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나 사리궁 안에 있어야 할 사리구는 없었다. 목탑에 대해 알 수 있을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당시 황룡사 조사위원이었던 황수영 박사는 낯선 사람한테서 진귀한 물건을 감정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건네받은 물건을 감정하면서 황 박사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굴된 황룡사의 바로 그 사리구였기 때문이다. 황 박사가 받은 사리구 중에는 가장 작은 사리그릇과 네모난 청동수함이 있었고, 그리고 사면으로 이루어진 살인대함이 있었다. 특히 살인대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식이 심했지만 무엇인가 탑의 비밀을 밝혀줄 만한 기록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황룡사라는 글씨가 뚜렷이 남아있다. 사리그릇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청동소함이 감싸고 있었고,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금동팔각 사리탑도 사리구 안에 함께 보존돼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로 세로 약 23cm 크기의 사리내함에 들어있었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사리 외함이 감싸고 있었다. 특히 사리내함의 경우 세면에는 안팎으로 황룡사 구층탑의 내력을 담은 찰주본기가 적혀 있다. 바로 그 찰주본기에 황룡사 구층탑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구층탑은 철반 이상의 높이가 7보, 그 이하가 30보 석자라고 한다. 총 225자다. 그것을 지금의 수치로 환산해보면 황룡사 구층탑의 높이를 알 수 있다. 당시 삼국에서 통용되던 고려책에 따르면 한자는 지금의 35.63cm이므로 철반 이상은 14.96m이고 철반 이하는 65.2m다. 그러니까 탑의 총 높이는 80.18m가 된다. 우리는 마의 탑을 80m의 높이로 경주 벌판 옛 자리에 다시 세웠다. 80m라면 지금의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된다. 중국 서북 지역에 위치한 산서성 응현. 바로 그곳에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높은 탑이 서 있다. 목탑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응현 목탑이다. (1056년) 요나라 때 건축된 응현 목탑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손수 쌓아 올린 탑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거대함에 압도된다. 그런 응현 목탑은 높이가 67m다. 황룡사 구층탑은 바로 이 응현 목탑보다 400여 년 전에 세워졌으면서도 무려 13m나 더 높다. 사리구를 통해 밝혀진 탑의 높이 외에도 황룡사의 규모를 짐작해 해주는 것은 또 있다. 1976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황룡사 터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발굴품이 금당터 기와무지더미에서 발견됐다. 수십 개로 조각난 채 버려졌던 침이,
발굴위원들은 조각난 치미를 5년에 걸쳐 정성스레 이어붙였고 마침내 치미를 복원시켰다. 그 크기가 1m 82cm다. 치미는 지붕이 용마루 양쪽 끝을 장식하던 기와다. 복원된 치미는 황룡사 금당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치미는 건물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치미로 건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치미를 달고 있던 금당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발굴위원들은 이 치미의 크기로 봐서 금당은 서울 남대문의 9배에 달한다고 한다. 황룡사의 규모는 종의 크기로도 유추할 수 있다. 지금도 종루터가 남아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황룡사의 동정은 49만 7천 근의 구리를 들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 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종 가운데 가장 크다고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의 4배다. 그렇다면 황룡사 경내의 건물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돼 있었을까? 경내에 들어서면 양옆으로 종루와 경루가 있었고 탑 뒤로 금당이 셋이 배치돼 있었다. 금당 뒤로는 강당이 있고 회랑이 둘러쳐져 중문과 이어졌으며 다시 남문과 담장이 절과 속세를 구분짓는 경계구시를 했다. 그리고 그 절 한가운데 바로 구층탑이 세워져 있었다. 불국사는 신라가 남긴 최대의 사찰이다. 불국사의 경내 면적은 1100평이다. 이 불국사의 넓이를 황룡사와 비교해보자. 황룡사의 경내 넓이는 8800평이므로 불국사의 8배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들 하지만 만약에 황룡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면 지금도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가히 세계적인 사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국가의 기틀을 갖춘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 대륙에서조차 일찍이 꿈꾸지 못했던 거대한 규모의 사찰을 왜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1400년 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의 구층 목탑을 어떻게, 어떤 기술로 천년을 지속하도록 지을 수 있었을까요? 황룡사의 설화에 얽힌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삼국유사는 황룡사 창건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월성동 쪽에 신궁을 짓게 하였는데 황룡이 나타났다. 왕이 이상히 여겨 고쳐서 불사를 짓게 하고 이름을 내려 황룡사라 했다. 여기서의 왕은 바로 진흥왕이다. 진흥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섭정이 끝난 20세에 연호를 개국이라고 고치고 신라의 전성시대를 열어간 왕이다. 당시 진흥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쳐 약소국이었던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혀갔다. 신라는 553년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고 그 후 대가야를 점령해 낙동강 유역을 차지한다. 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함흥평야까지 진출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으로 한반도의 심장부였던 한강 유역을 빼앗은 진흥왕은 바로 그 해에 황룡사를 짓도록 한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 불사창건을 명한 것이다.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으라고 한 것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까? 그 황룡이 바로 제황을 의미하는 거고, 또 불사는 소위 불교라는 것이 법흥왕 때 공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소위 일반에게 파급돼서 완전히 맺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구심체로서 이 소위 영토 확장의 영조였고, 결과적으로 또 자기가 섭정에서 벗어나서 장년청에 대해서 정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했으니까 자기가 정치 주체를 이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이 소위 그 불교라는 종교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서 백성을 끌어가는 차원에서의 구심체가 바로 황룡사의 창건이 아닌가.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황룡사가 지어졌다면 이곳에는 엄청난 대역사가 시작됐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까? 황룡사터는 본래 용이 나타났다는 늪지였다. 그런 자리에 어떻게 거대한 사찰을 지을 수 있었는지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서 땅 밑을 조사해보게 됐다. 땅 밑을 파본 결과 8,800평에 달하는 황룡사 경내는 전부 5m 깊이로 자갈과 흙을 번갈아 깔고 다지는 식의 판축을 했다. 당시에는 이 판축을 일일이 사람의 힘으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면서 여러 바퀴 잘 띄워보면은 그 봉 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봉이라는 건 뭐냐면 다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딱 들고서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들고서 일일이 다진 겁니다. 그러니까 7cm 그 직경의 면적을 가지고 그 넓은 터를 말이죠. 다 다졌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기간이 어느 정도 들고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에 그 인력이 들었을까 말이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이상이 그를 두들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판축이 끝난 자리에 신라인들은 이제 황룡사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세웠을 것이다. 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불상을 모시는 금당이다. 그런데 금당을 우리가 복원하려면 금당의 크기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당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본전불의 높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금당에 안치된 본전불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인도의 아유광이 2년이 닿은 나라에 가서 장육존상을 만들라는 편지와 함께 황철 5만 6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석가삼전 모형과 같이 보내왔다. 신라왕은 이것으로 장육존상을 만들어 황룡사에 안치하였다. 인도에서 보낸 배가 왔다는 울죽은 사포항. 이곳에는 현재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인도를 통일했던 아유광. 그가 보내 조성했다는 장육존상은 1장 6척, 즉 높이가 5m이다. 황룡사터에서 발굴된 이 나발 조각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육존상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장육존상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황룡사터에서 나온 불상 중에 가장 오래된 금동보살. 얼굴은 이 모습과 가장 닮았을 것이다. 이것은 5세기경 인도 불상의 모습이다. 장육존상이 조성될 당시 신라 불교가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옷의 주름 양식이며 손바닥이 보이는 독특한 수인 모양이 장육존상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옷주름 양식과 수인 모양을 간직한 인도 불상의 모습을 경주 남산의 삼채석불에서 찾아냈다. 삼채석불은 장육존상과 같은 시대에 조성된 만큼 그 시대에 유행했던 불상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장육존상을 복원하기 위해 삼채석불의 주름 양식과 손 모양을 그려서 똑같은 모습으로 조각했다. 장육존상의 머리 모양은 황룡사터에서 발굴된 나발 모습으로, 얼굴 생김새는 금동보살두로, 서 있는 자태나 옷주름, 손 모양은 삼채석불의 모습과 똑같이 해서 장육존상의 원형을 만들었다. 조각된 장육존상은 레이저 스캐닝으로 본떠서 영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박을 입혀서 마침내 장육존상의 모습을 1개월여 만에 복원했다. 장육존상은 거대해서 한 번 안치하면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장육존상을 세우고 그 주위에 수많은 기둥을 쌓아서 금당의 뼈대를 만들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기둥을 어떻게 세웠고 지붕과 기둥은 서로 어떻게 연결했는지 국내에는 이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곳이 중국의 산서성이다. 그곳에는 고대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 양식을 간직한 거대한 석굴이 남아있다. (150여) 년에 걸쳐 53개의 굴을 파고 그 안에 불상과 탑과 금당을 조각한 운강석굴. 이곳의 9번째 석굴에는 화려한 금당의 모습이 남아있다. 운강석굴은 황룡사보다 100여 년 앞서 조성됐고 한반도 불경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북위시대의 유적이다. 이 금당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포다. 이 금당은 사람 인자형의 보조 지지대와 사람이 양손과 머리로 물건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의 주 지지대, 즉 공포로 지붕에 힘을 받쳐주고 있다. 본래 공포란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구조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대 건축물은 바로 이 공포에 따라 건축물의 골격이나 생김새가 달라진다. 제2굴에는 5층 목탑이 조각돼 있다. 이 탑에서도 역시 구굴의 금당에서와 똑같은 공포 구조를 볼 수가 있다. 궁궐이든 사원이든 탑이든 고대 동아시아 건축은 바로 이 공포의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 운강석굴에서 본 공포를 우리는 중국의 응연 목탑에서 한층 더 정교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건축물에 천지인의 의미를 담았다. 즉 지붕은 하늘이고 기둥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고 공포는 구름을 상징했다. 공포의 조립 과정을 보면 초석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창방이라 불리는 가로목재를 연결한다. 그리고 소첨차를 대각선으로 얹고 주드로 받침대를 만든 후에 다시 소로를 얹고 마지막으로 지붕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외목도리를 얹게 된다. 이러한 공포 구조는 현대 건축에서도 흉내내기 힘들 만큼 역학적으로 완벽히 계산된 구조라고 한다. 이 응연 목탑 내부를 보면 수많은 수직 기둥과 가로목재들이 연결돼 천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건축에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을 결구라고 한다. 그러면 당시에 철심을 받거나 못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튼튼하게 나무를 연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고대 건축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때는 촉을 만들어 연결할 나무에 홈을 파서 접합한 후 비녀장을 끼워서 고정했다.
두 개의 목재를 가로로 이을 때는 각각의 구멍을 파고 나비 모양의 이음새를 만들어 연결했다. 기둥에 가로 목재를 연결할 때는 기둥에 구멍을 파서 끼운 후 빠지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다. 공포에서 기둥머리를 이을 때는 열십자로 쪼개 네 면에 촉을 만들어 끼웠는데 이를 사계 맞춤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황룡사를 세울 당시처럼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는 공포 구조와 결구 방식으로 금당의 골격을 만들었다. 5m의 장육 존상이 안치돼 있던 만큼 금당은 적어도 2층 이상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화려했던 금당의 모습이 복원됐다. 화려하게 복원된 금당 위에 올려져 있던 거대한 침이 바로 천년의 세월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그 침이를 볼 수 있다. 이 금당의 침이에서 우리는 천년 전의 신라인과 만날 수 있다. 침이에는 사람의 얼굴이 조각돼 있는데 기교를 부리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꾹꾹 눌러 만든 것이 필시 와공의 손길이다. 황룡사를 짓느라 만나지 못하는 고향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며 그리움을 담은 것이다. 다정스러운 할머니의 모습, 수염 달린 할아버지의 얼굴, 와공의 그리움이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수많은 신라 장인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황룡사는 터를 닦기 시작해서 금당이 지어지기까지 무려 30여 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층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높이가 80m라는 것과 주춧돌의 숫자로 봐서 64개의 기둥을 쌓아 올렸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1400년 전에 탑을 어떻게 세웠는지 하나씩 더듬어 보자. 1978년 목탑지 발굴 당시 심초석이 들어올려지자 땅속에서는 소위 진단구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진단구란 땅의 신을 달래 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것으로 금, 은, 수정, 유리 등 7보에다 가위, 칼, 요령 등 악마를 쫓는 데 효과적인 무기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앵마기로 땅속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런 진단구들이 보호한 것은 심초석 안의 사리구다. 사리구 안에는 부처의 사리가 봉안돼 있었다. 심초석을 덮은 이 장방형의 돌은 몽고군 침입으로 드러난 사리구를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옮겨놓은 것으로 짐작된다. 진단구와 사리구를 탑지 밑에 묻고 신라인들은 그 위에 기둥을 쌓아 올렸다. 80m 높이의 탑을 쌓아 올리려면 기둥의 굵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기둥이 불타면서 생겨진 흔적으로 굵기를 측정해 봤다. 마지막 이 송진까지도 불에 탔기 때문에 송진이 불이 타면서 이 화강암이 어떤 변형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희고 이 색은 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자욱은 기둥의 제일 밑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측정을 해보면 예. 기둥의 굵기를 알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 예, 65cm 정도 나옵니다. 굵기는 밝혀졌다. 지름이 65cm 되는 나무였다.
그러면 나무는 어떤 종류를 썼을까? 경주 인근에 현재 남아있는 소나무 숲에서 그만한 굵기의 나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고건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는 바로 이 적송이다. 적송은 우선 이 나무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곱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무가 중간에 휘어지는 것 같으면 기둥재료나 이런 거 쓰기 아주 불합리한데 지금 여기에서 뜬다 하더라도 약 한 5m 정도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고른 양질의 재료입니다. 우선은 껍질을 벗겼을 때 말그스름한 어떤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착색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건축에서는 이 나무를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인들은 초석에다 64개의 나무 기둥을 받고 기둥을 서로 엮어서 80m 높이의 탑을 쌓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것으로는 더 이상 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축학자들은 황룡사 9층 탑을 우리나라 고건축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황룡사 9층 탑이 선사시대 때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건축 기술을 총동원하고 집약하여 만든 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황룡사 9층 탑이 64개의 주추들 위에 많은 기둥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9층 탑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바로 이 바위에 새겨진 탑의 모습을 닮았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황룡사 9층 탑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록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기록 중에 첫 번째가 살인의 암에 적힌 찰주본기의 내용이다. 거기에는 탑이 세워지게 된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용수란 사람을 감독으로 명해서 대장인 백제의 아비와 소장 200명을 데리고 이 탑을 만들도록 했다. 그렇다면 신라 최고의 건축물이었던 황룡사 9층 탑은 아비라는 백제 장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얘기다. 백제 장인이 황룡사 9층 탑을 세웠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今おっしゃったことすみませんけどもう一回言っていただけますか? 일본 서기. 거기에는 백제 성왕이 금동 석가불과 경전을 보내 불교를 전한 이래 수많은 백제 고승과 장인들이 일본에 건너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 중에 588년의 기록을 보면 백제가 해총 등 승려를 파견해 불사리를 보내왔고 계속해서 장인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해의 기록에는 또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 장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절 만드는 기술자 사공, 철을 녹여 모양을 만드는 노반 박사, 기와장인 와 박사, 그림 그리는 화공까지 사원 건축에 필요하다는 장인은 거의 전부 망라돼 있다.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이 와쇼이 축제는 일본에 건너온 백제 장인들을 환영하던 행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한 두 가지 기록, 즉 황룡사 9층탑이 백제 장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과 일본의 많은 사원을 백제 장인이 지었다는 기록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둘 다 백제 장인이 지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황룡사 9층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일본에 남아있지 않겠는가? 법룡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으면서 백제의 흔적 또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절이다. 법룡사의 금당에 들어가면 이 절과 백제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려주는 불상들을 만날 수 있다.
불상들 가운데 특히 중앙에 모셔져 있는 석가삼전상은 7세기경 당시 쇼토큐 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안작질이라는 백제 조각가가 제작한 것이다. 이 금당에 그려진 벽화 가운데는 그 유명한 고구려 승려 담징의 벽화도 있다. 법룡사에는 아예 백제라는 이름을 붙인 관음상도 있다. 이 백제 관음상은 섬세하고 우아한 데다 사실적인 표현이 백제 조각가의 독창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법룡사는 분명 백제인의 절이다. そういう百済の人たちの指導で初めてその日本でその仏教建築が作れるようになった。ですからちょうどその瓦も今瓦の職人さんもその時来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の時に瓦の作り方やなんかも初めて教えてもらって、多分古い時代にそういう建築技術が百済に来て、でその百済からまたこちらに来て、でそれがこの法隆寺では残っ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 법룡사 안에 있는 5층 목탑은 황룡사 9층탑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다. 이 목탑은 67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가 35m다. 규모야 황룡사 9층탑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같은 백제 장인에 의해 지어졌고 세워진 시기도 비슷해 9층탑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탑의 공포 구조도 우리가 찾아낸 황룡사의 공포와 그 형태가 똑같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다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로 탑의 모습이 낯익다. 법룡사의 탑은 전형적인 일본의 탑과는 다르다. 흥복사 5층 탑은 높이 50m가 되는 목탑이지만 1층에서 5층까지 안정감 있게 줄어드는 체감비를 전혀 느낄 수 없다. 일본의 목탑 중에서 가장 높다는 동사의 탑도 거의 자로 잰 듯 일직선이다. 이렇게 체감비가 없는 탑이 바로 일반적인 일본 탑의 모습이다. 그러나 법룡사 5층 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체감비가 있다. 이것은 경주 마의 9층 탑의 체감비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법룡사 5층 탑은 일본에 있는 황룡사 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이제 황룡사 9층 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건축 기법을 법룡사 5층 탑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법룡사 5층 탑 안으로 들어가 보자. 고대나 현대나 건축의 핵심은 기둥이다. 기둥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가 달라진다. 心柱のこの場合は心柱が実は下へずっと伸びましてね、はい、地面の下3メートルぐらいまで掘っ立て柱になってて、そこに大きな心礎がありまして、そこに穴を掘って槍を収めてるわけですね。心柱とですね、はい、塔の周囲の構造物とはですね、ああいうふうにつないで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別々に揺れるんです。で結局それが地震の時なんかにですね、はい、塔を丈夫に持たせてる、秘密ですね。그렇다면 법룡사는 건립될 당시 중심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우선 심처석에 구멍을 파고 그 이음새에 기둥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당겨 기둥의 균형을 잡는다. 그런 식으로 심주와 심주를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법룡사는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동제로 상륜을 완성했다. 황룡사 9층 탑도 법룡사처럼 초석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연결하면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공포로 받쳐주고 마지막 상륜부는
마의탑의 상륜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복원했다. 드디어 구층탑의 외관이 완성됐다. 이것이 진흥왕에서 시작돼 4대 왕 93년에 걸쳐 지어졌던 황룡사의 모습이다. 목탑은 탑 건축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목탑의 맥이 끊겨가고 있다. 이제 황룡사 구층탑과 같은 거대한 목탑은 그 건축 기술조차 언제 맥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목탑에 대한 우리의 애정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보는 정도에서 멈춰 있다. 이것은 6개월에 걸쳐 제작한 황룡사 구층탑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탑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든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탑의 높이는 4m로 실제의 황룡사 구층탑을 20분지 1로 축소한 것이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해 보입니다. 실제 구층탑이 지어진 시기는 그러니까 진흥왕이 황룡사를 완성한 뒤 60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60년 뒤에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드는 대역사를 시작하였을까요? 진흥왕 때 황룡사를 창건하면서 국력을 팽창해 가던 신라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는다. 더욱이 최초로 여왕이 등극하면서 신라는 일대 위기를 맞는다. 선덕 여왕이 이끌던 신라는 642년에는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 오늘의 합천인 대야성을 포함해서 40여 개의 성을 빼앗기고 한강 방면의 거점인 당항성마저 고구려 백제 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 직전에 놓이게 된다. 신라의 사직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선덕 여왕은 당나라 태종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당시 당태종은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다.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는 터이므로 해마다 편한 날이 없을 것인즉 내가 친척 한 사람을 보내 그대 나라의 임금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태종은 오히려 구원을 요청한 선덕 여왕의 폐위를 거론했다. 이때 여왕 앞에 한 고승이 등장한다. 그는 신라 진골 출신의 귀족으로 당나라 유학 중에 여왕의 부름을 받고 귀국한 것이다. 그는 귀국하면서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살이 100매 중의 일부를 승려들이 기우를 받는 이 절의 금강계단에 안치하고 통도사를 창건했다. 그가 바로 자장법사다. 자장은 선덕 여왕에게 부처살이를 보이면서 구층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왜 구층탑을 세우자고 했을까? 삼국유사는 그 이유를 당나라 유학 중에 호련히 나타난 신인이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항복하고 주위 9나라가 와서 조공을 바치니 왕업이 길이 편안하리라는 예언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와 종교적인 그 신성성을 동시에 교묘하게 결합시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란 실추된 그 여왕의 건의, 그래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그 큰 탑을 통해서 그 위험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봤자 그 속에 의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큰 속에다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서 종교적인 그 신성성을 확보했죠. 그것을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전 국민의 그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래서 통일된 의지로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봅니다. 구층탑은 부처의 힘을 빌어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여기서의 구는 구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적은 어디를 말하는가? 삼국사기에 보면 1층은 일본이다. 2층은 중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3층은 황화강 이남의 오월을 가리킨다.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인데 이 응유가 백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 강서성 동쪽 응유도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을 뜻하고 8층은 여진, 마지막으로 9층은 예맥을 말하는데 이 예맥 역시 사실은 고구려의 옛 이름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탑을 세웠다면 탑에는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각종 상징물들이 배치됐을 것이다. 실제로 구층탑의 탑신과 상륜부 사이 철반에는 99개의 소석탑이 모셔져 있었다. 이 소석탑 하나하나에 신라인들은 사리 일매와 뇌종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넣었다. 그렇게 하면 신라 땅에 99억 개의 탑이 세워진 것과 같은 불력이 작용해 전쟁이 사라지고 불국토가 도래한다고 신라인들은 믿었다. 구층탑의 외관은 이미 완성됐다. 하지만 각종 신앙 행위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되는 구층탑 내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제 내부 모습을 복원할 차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참고할 만한 그 어떤 고건축물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의 법룡사 5층 탑 속으로 들어가 보자. 탑 1층의 내면은 전부 입체적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남북 내면의 조각은 석가가 태어나서 열반에 들기까지 그의 생애를 담은 것이다. 탑 속에는 사리를 봉안하고 그 위에는 석가의 생애와 함께 그가 전한 진리를 조각으로 장식하고, 그런 점에서 5층 탑은 석가모니를 기리는 일종의 기념관인 셈이다. 애욕으로 고통받는 속세의 인간들, 탑은 업보에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일러주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 탑은 본래 부처의 사리를 모신 곳이다. 그래서 초기에 세워진 불탑은 내부가 폐쇄돼 있다. 법룡사 5층 탑은 비교적 사리를 모시는 탑의 기능에 충실한 구조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5층이지만 안에서 보면 텅 빈 공간으로 위로는 올라갈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응연목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이 응연목탑 안에는 층마다 계단이 있어 한 층 한 층 사람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부 구조가 돼 있고 각 층마다 여러 불상들이 배치돼 있다. 응연목탑은 법룡사 5층 탑처럼 순수하게 불탑의 기능만 갖고 있지는 않다. 요나라 시대 이 산서성은 적의 침입이 빈번하자 사리를 모신 불탑을 세우면서 막루 기능도 겸하도록 지었다. 그렇다면 부처 사리를 모시는 탑의 본래 기능에 충실했던 법룡사 5층 탑과 군사적인 기능까지 겸한 응연목탑 중에서 황룡사 9층 탑은 어떤 탑의 구조에 더 가까웠을까? 우리는 국립도서관 고서실의 장서 더미 속에서 황룡사 9층 탑의 내부 구조를 짐작해 해주는 고려시대의 시 두 편을 발견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황룡사를 돌아보고 읊은 시가 적혀 있다. 고려시대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김극기의 시다. 층계로 된 사다리 빙빙 둘러 허공에 나는 듯 일만강과 일천의 산이 한눈에 트이네. 굽어보니 동도에 수없이 많은 집들, 벌집과 개미집처럼 아득히 보이네. 여기서 층계로 된 사다리 빙빙 둘러 허공에 나는 듯이라고 한 시 구절로 봐서 9층 탑 안에는 계단이 있었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무이자 시집에 수록된 고려시대 승려 해심의 등 황룡탑이라는 시도 탑 내부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한층 다 보고 또 한층 보면서 걸음걸음 올라 점점 넓게 바라본다. 지면은 깎은 듯 평평한데 쇠잔한 백성들의 무너진 집을 차마 볼 수 없네. 한층 다 보고 또 한층 보면서란 해심의 이 시 구절은 9층 탑 안에 각 층마다 볼 것이 있고 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황룡사 9층 탑은 법룡사 5층 탑보다는 이 응연목탑 내부처럼 계단을 밟고 한층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졌다. 그러나 황룡사 9층 탑이 응연목탑처럼 층마다 불상을 배치했는지, 불상을 배치했다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것은 9층 탑의 계단을 따라오르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난간에서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던 터라 9층 탑은 군사적인 기능도 불탑의 기능 못지않게 중요했을 것이다. 당시 신라인들이 황룡사로 들어가려면 남문과 중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왔다. 경내 안에 서면 무엇보다 거대한 9층 탑의 모습에 압도됐을 것이다. 저는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황룡사 9층 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80m 높이의 거대한 탑은 600년 동안 경주 한가운데 서서 신라인들을 결집시키고 드디어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국가적 상징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라 사람들처럼 저 9층 탑을 한층 한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층 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1층에는 여러 불상이 배치돼 있었을 것이다. 또 사방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 가운데는 새가 날아와 앉으려 했다는 솔고의 소나무 벽화도 있었다. 탑에 올라 마침내 9층 난간에 서면 경주시 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구층 탑 위에서 내려다본 천년 전의 경주는 왕이 살던 화려한 수도 왕경이었다. 그 왕경 한가운데는 궁궐과 이어지는 주작 대로가 곧게 뻗어 있었다. 궁궐 왼쪽에는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대 왕들의 능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심으로 통합시켜주는 황룡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가 이 땅을 통일한 것이 강력한 왕권 때문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라의 정신을 이끌어간 것은 황룡사였다. (700년을) 지속해온 황룡사는 이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천년의 이야기를 간직한 흔적들만 남아있다. 이 터에서 벌어졌던 지나간 과거의 화려함과 어둠의 시간들을 오늘 그 터는 침묵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탑의 모습을 최초의 단서로 해서 황룡사 전체의 모습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황룡사를 하나하나 복원하면서 저는 영상이나 모형이 아닌 실제의 거대한 황룡사를 경주의 옛 벌판 한가운데 다시 지을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주의 황룡사를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기자기하고 섬세할 뿐 아니라 웅장하고 거대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황룡사가 주춧돌만 남은 채로 묻혀져 버린다면 그 옛날 경주에는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고 몽고 침입으로 불타버렸더라. 이런 정도에서 우리들의 기억이나 관심은 영원히 묻혀버릴지 모릅니다. 과거의 흔적은 오늘 우리가 다가가자 화려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 과거의 흔적은 언제나 잊혀지기보다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했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왔다. 과거의 흔적들이 멈췄던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미래가 된다.